3시가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 이렇게 딱 정각에 시작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수학습혁신센터 이은택입니다. 네. 이번 연도 마지막 교수법 워크숍으로 전남대학교 류지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티칭 커뮤니티 그 결과 보고회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내년에 메타버스와 관련된 연구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티칭 커뮤니티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고, 이제는 줌이 아니라 메타버스에서도 학생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류지원 교수님과의 그 시간이 교수님들께서 얘기가 안 들리시, 얘기 잘 들리시죠? 네. 유지원 교수님과의 시간이 교수님들께서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고민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류지원 교수님을 소개하기 앞서서 저희 센터장님께서 환영사를 좀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이희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환영사라기보다는 유 교수님을 모셨는데 그래도 온라인이긴 하지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그 교수님들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이제 기말고사 채점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 아마 가장 좀 여유로운 시간이 이번 주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은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그 미시적인 그 수업 여러 가지 전략하고 에듀테크 활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열정도 대단하시고요. 여러 가지 폭넓은 또 연구도 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메타버스 영역에서는 이 대학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근래 들어서 많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른 것보다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교수법 워크숍 그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뭐 그 점을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4차례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1차에는 수업 기획 및 수업 방법 관련된 측면들을 다루고 있고 2차에서는 수업 전략 및 프레젠테이션 기법, 3차에서는 매체 제작하고 활용, 그다음에 오늘 4차에서는 교육 혁신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그 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볼 수가 있고요. 내년에도 이제 본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적인 주제를 교수님들께서 생각해 주시고 좀 제안이라든가 아니면 더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하고요. 류 교수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가 우리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하는 기대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류지원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그래도 화면상으로는 만나고 있으니까요.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우리 센터장님께 너무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 이렇게 이 기회를 통해서 교수님들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는 할 텐데 그 전에 제 연구 관심 영역이랄까 이 얘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면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뭐 몇 가지 영역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크게는 교육공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업 설계라든지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연구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수업 컨설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또 한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매체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뭐 에듀테크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요즘 많이 쓰이는 말이긴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매체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할 때부터 주로 하게 됐던 게 랩에서 개발하는 그런 데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 주로 아바타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해왔었습니다. 아바타를 개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뭐 표정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아바타가 어떤 롤을 부여받을 것인지 뭐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교수님들 이제 기억하시는 익숙하셨던 교수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MS 워드나 뭐그 이렇게 오피스 계열에 보면 예전에 페이퍼 클립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마법사도 나오고, 뭐 강아지 아이콘 같은 게 이제 조금 나와서 한참 전 얘기이긴 하는데요. 이제 그런 거가 2000년 초에 이런 그 아바타를 활용한 그 연구 활동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참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였고, 이제 그때 이제 주 연구가 그런 아바타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연결이 되면서 VR 연구를 한 2014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영역은 이제 뭐 그 측정과 관련해서 주로 시선 추적이나 뭐 뇌파나 혹은 이런 그 이 행동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어떤 뭐 표정 분석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그 설문지 조사 같은 경우는 활동이 중단이 이제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 간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비간섭으로 하게 되는 그런 측정 방법을 통해서 학습 성취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린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오늘 교수님들께 드릴 영역들이 이제 이 세 가지들이 이제 적절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사이버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서 이런 그 에듀텍을 활용하시는 역량이나 또 시스템적으로 가장 앞서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나 뭐 이런 게 좀 될까봐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뭘 잘 모르고 얘기 드리는 게 있다면 조금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발표가 진행이 되는 동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 Q&A 세션을 할 때 또 제가 중간중간에 올라온 만약에 이제 질문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제가 채팅창 내용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진행이 되니까 질문이 있으실 때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를 한번 해서 파워포인트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갖고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메타버스 활용에 따른 뭐 교수자 역량이랄지 대학 수업 적용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는 대학 수업 환경 변화라고 하는 측면들을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어쩌면 이제 사이버 대학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덜 강조를 하거나 오히려 저보다도 더 민감하게 그러니까 그 변화 추이를 이해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수업 환경이 점점 변해 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메타버스랑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교수법 특강처럼 이렇게 얘기를 최근에 좀 여기저기 요청을 해주셔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릴 때 몇 가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좀 이해하고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때 제가 받는 질문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예를 들면 메타버스도 포켓몬고처럼 그냥 이렇게 트렌디하게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질문들도 덜어봤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환경 변화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취지로 대학의 수업 환경이라는 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것 중에는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요즘
그러니까 우선 쉽게 손에 꼽을 수 있는 플랫폼들을 따지자면 뭐 제페토라든지 뭐 혹은 게더타운 경우도 이제 뭐 메타버스의 일환으로 보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을 올릴 때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하고 또 청중들이 갖고 있는 컨셉이 조금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에 대한 것들을 좀 구분하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제가 뭐 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뭐 플랫폼 개발자도 아니고, 제가 조금 그래도 제 전공을 살려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학 수업이라는 측면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로 학습이나 수업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초반에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드렸었는데,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서 제가 일부러 이 확장 현실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왜 이 확장 현실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드리냐면,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하는 뭐 브랜드명을, 회사명을 바꾸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름까지 바꿀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새롭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회사를 그러니까 이 명칭을 바꾸고 할 때 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오큘러스라고 하는 장치 뭐 아시는 교수님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VR 구현을 할 때 이렇게 머리에 쓰는 이런 그 디스플레이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디스플레이 장치를 2012, 3년에 미국에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오큘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스타트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상당히 당시 다른 HMD에 비해서 저렴한 보급형 가격을 구현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그 스타트업으로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한 게 2014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기사를 검색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아예, 그러니까 오큘러스라고 하는 회사는 별도 회사처럼 운영이 되고는 있으나 2018년에 들어서면 페이스북의 한 디파트먼트, 그 디비전으로 아예 들어오는 식으로 체제 개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올 3월 달 기사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일하는 종사자의 5분의 1은 VR 연구를 한다입니다. 그리고 메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에 뭐 아마 이런 메타버스를 염두에 둔 명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페이스북에서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HMD가 적용이 되어서 운영되는 환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메타버스를 수업에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여러 유형들, 사실 굉장히 스펙트럼이 좀 넓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마켓에서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워킹하고 있는 그런 메타버스를 보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결국에는 이 확장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확장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호라이즌 리포트라고 하는 거는 그 에듀커즈라고 하는 기구에서 매년 나오고 있는 이런 연간 예측 보고서입니다. 연간 결과 보고서라기보다는 연간 예측 보고서여서 대체로 뭐 3월, 4월 나오기도 하고 조금 늦어지면 뭐 8월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2020년에 나온 그 호라이즌 리포트에서는 이제 대학 교육의 기본적인 학습 환경으로 이 확장 현실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주로 실감 미디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실감 미디어가 뭐 전형적인 게 뭐 홀로렌즈 같은 그런 것 포함해서 뭐 AR 포함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요. 이런 HMD를 활용한 VR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 이 디지털 러닝 인바이러먼트의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뭐가 될 거냐, 그러니까 뭔가 큰 변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얘기가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VR 관련된 호라이즌 리포트에서 VR 관련된 얘기 나오기 시작을 한 거는 2017년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VR 관련된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 이제 대학에 계시는 교수법 관련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VR 개발과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어떻게 이용할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VR에 대한 아이디어가 계속 이렇게 있다가 확장 현실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2020년 이 호라이즌 리포트의 예시였다라고 본다라면 그게 이제 2021년이 되게 되면 아마도 제 생각엔 이 팬데믹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 러닝에 대한 퀄리티를 어떻게 더 높일 거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온라인 패컬티 디벨롭먼트는 뭐 사이버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야 제 생각엔 뭐 해당 사항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는 이런 그 툴에 대한 역량이나 사용을 어떻게 늘려줄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공학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조금 더 강하게 강조가 되기 시작을 했고 학습 분석학에 대한 이야기들도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학습 분석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VR 개발 사례, 그러니까 수업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에 대한 VR 개발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는 할 텐데요. 의대, 그러니까 치대하고 협업하면서 작업했던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는 이 전공의들이 이 그 치아를 이렇게 진단을 할 때 이렇게 미러를 그러니까 거울을 써서 이제 어디 충치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숙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VR로 만들어 놓은 이 그 그래픽 이 미러가 있으면 미러가 이 보고 있는 위치 그 위치 값을 저희가 거의 초 단위로 1초에 2회 정도씩 기준으로 그 위치 값을 계속 생성을 했습니다. 계속 생성을 해서 그 위치 값이 구강 모형이 있으면 그 구강 모형 중 어디에 그 위치 값이 그 미러의 앞부분 헤드 부분이 이렇게 범핑하는지를 측정을 해서 그러면 실제 충치가 있는 위치하고 또 이렇게 관찰하기 좀 어려운 위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 숙달 수준에 따라서 시간이 얼마큼 짧은가 내지는 뭐 방문 빈도가 얼마큼 높은가.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전공의 같은 경우는 두 번, 세 번 구강 전체를 저희가 이제 상학, 하학 해가지고 전체를 한 6영역으로 나누어서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러닝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측면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최근 또 뭐 여러 군데에서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 역시 이런 그 축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16년경에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주로 얘기가 좀 많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이런 소비 정보를 활용하는 게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었고 이거 자체가 이제 교육적으로 넘어온 거는 제가 볼 땐 이번 팬데믹의 영향이 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과연 대학에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얼마큼 중요할 거냐,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 대체로 보시면 뭐 61% 정도의 이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패컬티 대상 서베이였습니다. 이제 한국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한 61%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3년 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제가 이제 관여하고 이제 주로 참여하는 학술 대회에서도 예를 들면 LMS에 접속한 접속 기록, 학습 기록을 갖고 그때는 4주였던 것 같아요. 4주 기록을 갖고 예측한 학점이 실제 학기 끝나고 나서 받은 학점
하고 봤었을 때 예측 비율이 한 85%까지 예측 모형이 나왔다 그랬는데 뭐 사실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그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뭐 당연히 그 사용하시는 LMS에서도 뭐 클릭 횟수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저 클라이언트 사이드로 들어가게 되면 뭐 클릭 횟수, 남아 있는 시간, 뭐 데이터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이버 대학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학에까지 확산이 되는 것이 큰 요지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디지털에 대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확장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 더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확장 현실에 대한 것들 역시 이제 그 에듀커스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서베이 결과로 교수님들이 지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 이런 확장 현실이 적용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이미 상당히 광범위하게 XR에 대한 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한 12%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미국에서 그 고등교육기관 종사자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아마 이거는 이제 의대 중심이나 이렇게 조금 공대 중심 쪽에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전혀 없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비율이 그냥 어림수로 30%, 30한 뭐 4% 내외라고 한다면 대략 60% 이상은 초기 단계이던 아니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던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예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런 대학 교육에서 이 메타버스 어떻게 수업의 영향요인이 뭘 거냐 이래서 뭐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그때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셨던 분이 포항공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항공대는 아마 1년 신입생 수가 한 400명대 내외인 것 같아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정도인 것 같은데 학년 입학생들한테 그 오큘러스 퀘스트 2로 그냥 다 나눠줬다 그러더라고요. 다 나눠줬고 실제로 메타버스 적용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이 이 VR 기반 수업을 다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XR 그러니까 VR이냐 XR이냐라고 하는 개념 규정보다는 이런 그 적용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학교 특성이나 혹은 학제적인 특성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향후 5년간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굉장히 더 확장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이 XR을 사용하게 되는 테크놀로지가 그럼 어떤 영역에서 많이 활용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요거는 조금 이렇게 예측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약간은 그러니까 예상을 좀 못했던 부분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competency based learning이나 simulation, 그다음에 커리큘럼 액티비티, 이런 뭐 온라인이나 리모트 러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제가 뭐 의대하고 치대나 간호대하고 이렇게 협업 프로젝트 경험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하면서 VR 쓰고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대체로 의견들이 교육 과정에 적용시키기는 좀 아직 어렵고 뭐 그냥 연구 수준이거나 작은 단위로는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저는 이제 오히려 비교과 활동이나 연구 활동 중심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이렇게 교육 과정에 아예 적용이 된 것으로서의 예측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격적으로 어떤 교육 과정에 적용이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XR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많이 적용이 될 여지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되게 중요한 이슈지요. 그런데 제가 이따가 또 제가 최근에 경험한 제 개인적인 경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드릴 텐데 실제로 장비 가격은 생각보다 훨씬 싸져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 전통적이란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보통의 VR 개발 프로세스가 이렇게 PC 기반으로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스탠드얼론 타입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VR을 돌리기 위한 PC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그래픽 카드 그 성능이 굉장히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이나 문서 전용 PC 갖고는 운영이 좀 상당히 힘들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HMD만으로 이걸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C나 이런 것 없이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지금 현재 이 HMD 가격이 대략 한 50만 원 후반대 이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 또 더 한 거는 이런 PC나 이런 것 없이도 가능해질 수 있고 보통 그 HMD가 오큘러스 계열이 조금 보급형 같은 느낌이고요. 바이브가 이제 조금 고급형 같은 느낌인데 얼마 전에 바이브에서 출시한 플로우라고 하는 또 HMD가 있습니다. 그건 가격이 오히려 오큘러스 퀘스트 2보다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디바이스 문제도 노트북에 뭐 혹은 PC에 그래픽을 향상시키고 하는 그 컨셉이 아니라 휴대폰 쓰듯이 이제 HMD를 쓰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다시 그 메타버스의 스펙트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몇 가지 이제 연구 사례들을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가상현실하고 이제 아바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바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메타버스에 항상 아바타가 등장을 하게 되고 아바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잠재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제가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교육청은 이제 초중등 쪽이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특강 요청이 오면 웬만하면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왜 제가 그러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초중등 교육에서 뭔가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벽이 굉장히 높고 또 대학 교육 환경하고는 아주 다른 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저 보안 정책이 너무 스트릭해서 사실은 이런 그 메타버스 접속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관리자들하고도 이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면 뭐랄까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오히려 좀 저는 제가 많이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제가 하면 할수록 이게 좀 벽이 되게 높구나. 그다음 차라리 고등교육에서의 적용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맞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제 우선 이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다 보면 상호작용형 마이크로월드로 점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런 요인들과 상당히 관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상현실 연구를 시작을 한 게 2014년부터 좀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는 사범대학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생 실습을 나갈 때 이제 학생들이 교생 실습을 통해서 자기 직업 경험도 조금 하고 그래서 직업 적성이 맞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교생 실습을 받는 현장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 뭐 분위기 좀 이럴까봐 가급적이면 교생들을 굉장히 그 보호된 상태에서 수업 노출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예비교원 양성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대응 전략을 키워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교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생들은 과연 이게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 심티처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버전
한 2.0 정도 수준이었을 때의 장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드얼론 타입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실 돌아다니고 주로 제가 관심 가진 건 모범생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선생님한테 막 못된 소리 하거나 뭐 이렇게 교권 침해하거나 뭐 이런 류의 그 시나리오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순회지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실에서 돌아다니는 경험도 하고 이제 학생 하나하나마다 특징도 드러나고 이제 이런 거고요. 요거는 2016년, 17년 무렵에 이제 주로 많이 개발해서 썼던 거고 지금은 모바일 버전까지 나와서 모바일 버전으로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조금 소개를 좀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학부모 상담입니다. 사실은 대학 교육 같은 경우는 학부모하고 이제 대면할 일이 상당히 적지만 이 교권 침해의 상당 부분이 이제 학부모와의 관계 대응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 상담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제 학부모 아바타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그때 이제 순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최근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아바타들입니다. 학생 아바타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교수님들께서도 뭐 여러 가지 뭐 하브루타든지 토론식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촉진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교수법이나 이제 CTL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교수법을 몰라서 안 되는 건가? 아니면 그렇게 팀워크 같은 걸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거는 혹시 없는가? 그래서 이제 이 학생 아바타의 역할은 이런 팀 프로젝트에 잘 참여가 안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교사가 이제 학생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인 진단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식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독점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내지는 굉장히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을 해서 그런 것이 좀 원만히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동기 상태가 완전히 무동기 상태처럼 떨어져서 전혀 협조를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했던 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예시는 예비 교원해서 뭐 중고등학교의 얘기가 되곤 있지만 사실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이 전체적으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 학습 활동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제 제 생각엔 교수 방법의 혁신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이 실용성 위주의 교육 방법 교육 환경 강조에 대한 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VR은 기본적으로 지식 중심 수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동 중심 수업이고 수행 중심 수업이고 뭔가를 직접 조작을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물건을 들어서 본다든지 하다못해 이제 그런 차원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식 중심 수업이 아니고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의학에서 사용하는 미러의 위치가 어디로 많이 가고 있는지 실제로 그래서 진단에 걸리는 총 시간하고 그 다음에 미러가 있었던 위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좀 재방문하게 되는 빈도수 같은 것들을 해보면 임상 경험이 높을수록 시간도 짧고 그 다음에 진단하는데 훨씬 더 빨리 진단을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도 줄어들고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그 안과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안과에서는 프리즘을 갖고 이제 사시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 프리즘을 눈에 이렇게 대봐서 사시의 정도를 진단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안과에서 이제 계속 나왔던 강조했던 얘기가 손 쥐는 동작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는 동작이 정확하게 나와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런 그 실용성 위주의 교육 환경이라든지 교육 내용들이 강조될 것이다라는 점이 얘기가 되고 그게 결국에는 교수 방법 혹은 평가 방법에 대한 이제 아마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서 수행 평가 많이 얘기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이런 그 수행 평가 같은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측면들도 결국에는 이런 그 교수법 변화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런 그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강조될수록 이런 그 수업 방법이 전통적으로 했던 수업 방법이 조금 좀 상당한 변화를 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부터 이제 사실 교수법 관련해서 이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는 좀 주로 하고 다니긴 했었습니다. 이제 뭐냐면 현재 4년제 대학이 8학기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기제 운영 방식이 이 8학기라고 15주 8학기라고 하는 이 구조가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남대 같은 경우는 집중이수 학기라는 것을 교수가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긴 하지만 집중이수제라는 게 학기의 2분의 1 혹은 학기의 4분의 1 정도까지 이거 압축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8주라고 하는 15주 혹은 16주로 진행되는 학기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많은 이런 그 다양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이제 가상현실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수행 중심의 활동들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변화가 예측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VR을 쓴다는 게 과연 학습에 그럼 효과적일 거냐? 물론 이 VR을 어떤 영역에,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 영역, 뭐 공학 계열, 뭐 사실은 이제 적용되는 영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연구 결과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단일 연구 결과를 갖고 전체를 다 대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들을 보면 학습 속도는 4배 정도 빠르다. 이제 그러니까 실제 그 클래스룸에서 진행되는 시간에 4분의 1 정도만 있어도 실제로 학습이 좀 빨리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 HMD를 착용을 하게 되면 다른 디스트랙션 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배제가 됩니다. 이제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 그 시선 차단 효과가 되기 때문에 교수자가 보여주는 이런 데몬스트레이션 해주는 걸 못 보는 그런 단점도 생기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 수업과 관련된 환경 요인으로만 이렇게 제한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배운 기술을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자 반응이라는 거죠. 약 뭐 275% 정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얘기는 왜냐하면 지식 중심 내용보다는 수행 중심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를 수행을 해본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좀 이 VR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적인 함의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다음에 뭐 3.75배 뭐 요거는 그 단위가 좀 어떤 건 퍼센트고 어떤 건 뭐 이런 배수여서 조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단 원전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게 emotionally 더 커넥트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특히 이제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 뭐 팬데믹 이전 같은 경우 이제 그 지역 순회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원우들 모임을 갖게 하거나 뭐 학부생들 모임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디지털로 만나는 거하고 또 대면을 통해서 만날 때 느끼는 이런 사회적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런 그 VR을 이용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이런 사회적 관계 형성이 아바타들이 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실제감에 훨씬 더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긍정 요인, 뭐 요건 이제 조금 역으로 그러면 분산 요인에서는 어떠한가라고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 전공이나 관심사가 있다 보니 이제 VR이 갖고 있는 뭐 장점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큼 이런 그 디스트랙션이 잘 될 거냐, 디스트랙션 이게 분산 요인으로부터 얼만큼 좀 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요인이나 혹은 과제로의 이렇게 좀
복귀할 때 걸리는 시간적인 요인들을 보게 되면 일반 이일러닝이 이제 전통적으로 뭐 동영상 강의나 이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뭐 앞서 얘기 드렸던 뭐 심티처도 있고 뭐 VR 관련된 다른 시뮬레이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그 2017년, 18년, 19년 그즈음에 좀 얘기를 많이 드리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질문을 저도 이제 받게 되면 제가 뭐랄까 이게 좀 그 탁 막히는 질문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하냐? 그리고 이게 다 이걸 쓰기 위해서 교실로 와야 되냐? 이제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족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 기반의 VR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네트워크 기반의 V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원격지에서 연결돼서 VR로 만나는 그런 환경을 이제 네트워크 기반 VR이고 이제 요즘 나오는 말로는 이제 웹 VR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그런 그 클라이언트 단에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없이, 그러니까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 없이도 웹상에서 바로 VR을 연결시켜주는 기술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프레임 VR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그 여러 그 플랫폼 중에서 하나로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 하나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경우가 이제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2017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계속 이 심티처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사례를 찾아보다가 굉장히 정말 이런 방향이 돼야 될 텐데라고 했던 게 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인공위성 관련된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고가의 장비이고 이러다 보니 아마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센터는 영국에 있고 뭐 그러니까 학생은 싱가포르에 있고 또 뭐 교수자는 뭐 미국에 있고 이렇게 여러 군데 떨어진 상태에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VR 상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점검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뭘 해라 그러면 교수자가 와서 설명을 해주고 네, 죄송합니다. 기침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뭐 이런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기반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그게 뭔가 이제 원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을 좀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된다면 더 이런 사회적 이런 상호작용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이런 공간적 현실, 그러니까 VR이 갖고 있는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공간적 현실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제가 2018년도에 지원을 했으나 미선정됐던 이제 과제의 한 내용입니다.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떻게 진행됐었고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뭐였냐면 의대, 간호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학제간 융합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시 제일 그 문제가 됐던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병원에서의 임상 상황은 그러니까 건강 의료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간호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실습 단계에서는 간호대생이나 의대생이나 각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전공의가 돼서 임상 상황에 가서야 이런 그 협업하게 되는 걸 배우기 때문에 이런 그 협력 실습을 좀 잘할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협력적 임상 실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시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저희가 이제 가상 구현도였는데요. 가상 환자는 뭐 아바타 뭐 그런 계열이고 요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파란색 그 복장을 하고 있는 아바타는 시스템 컨트롤이 되고 있는 아바타였고 금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플레이어입니다. 그러면 뭐 간호대가 됐든 뭐 의대가 됐든 이제 각자의 자기 커리큘럼에 따라 운영이 되고 이렇게 운영될 뿐만이 아니라 협력적 임상 경험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서버를 통해서 원격 접속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게 간호대학에서 오는 실습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또 요거는 의대일 수도 있고, 그러면 가상 환자라고 하는 환자를 놓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시스템의 장점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보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공위성 사례와는 또 다른 거는 이 가상 환자의 어떤 그 진단에 필요한 가상 환자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시스템에서 제어할 수 있다라고 봤고, 이제 거기서 이런 상호작용을 구현하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뭐 그 당시에 뭐 미선정돼서 이제 이걸 실제로 구현해 볼 기회는 제가 갖지는 못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원격 접속에 의해서 이런 VR을 접속하려고 하는 노력이나 아이디어들은 훨씬 이전부터 많이 시도가 되었었고요. 제가 뭐 이 아이디어 자체가 컨텍스트야 조금 유니크할 수는 있겠으나 기술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거를 제가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아이디어들이 이미 진행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뭐 아마 교수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는 92년에 등장했다. 그러니까 뭐 소설에 등장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좀 선행연구나 문헌 이제 이렇게 좀 검색들을 해보니까 제가 한참 박사과정 공부할 때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던 논문들이 좀 나옵니다.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된 연구들을 검색을 해보시면 최근 연구들이 한 그룹으로 되고요. 거의 한 10년 갭을 두고 2000년 초반 무렵에 한 그룹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컨셉은 지금 세컨드 웨이브로 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여러 컨셉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뭐랄까 좀 적절하다고 표현되는 것은 이런 그 물리적인 공간과 가상 공간에 대한 병립 공존 개념으로 우리가 메타버스를 보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정의에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된다면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리얼리티하고 버추얼 리얼리티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약간 요거는 조금 공존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요인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사실은 게더타운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메타버스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세컨 라이프라는 겁니다. 이제 아시는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이 세컨 라이프는 지금 보면 아바타 등장하지요. 뭐 개인적으로 컴퓨터 접속해서 막 만들고 이랬던 겁니다. 세컨 라이프의 피크 타임은 2005년, 6년 정도를 따집니다. 2002년, 3년경에 막 등장을 했고 실제로 상당히 많이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것이 2005년, 6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한국에는 잘 소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이제 당시 라이선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 우리는 이제 다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자기 각자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서 했던 거 있죠. 이제 그거하고 대응됐던 관계였는데 당시 그 서비스는 거의 무료 수준이었고 세컨 라이프는 유료 수준이다 보니까 잘 연결이 되진 않았고요. 그게 이제 2000년 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비교적 201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예이고요. 게더타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게더타운하고 비슷한 게 SoWork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요거는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이다가 최근에 브랜드 네임을 프로덕트 네임을 좀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보시게 되면 게더타운 같은 경우도 뭐 메타버스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스펙트럼 중 조금 한쪽 끝에 가 있는 정도, 좀 극단적인, 그러니까 그 공통 요소들이 상당히 좀 적은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입체적 공간감이 좀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소워크는 그것에 비하면은 사실은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입체감이 좀 더 넓고 좀 그렇습니다. 이제 이 그 소피아에서 나온 이렇게 그 플랫폼 구성하는 매뉴얼을 좀 그 바로 오늘 아침에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뭐 기업 관련 어떤 미팅을 갔다가 이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블렌더라고 하는 이런 그 3D 그래픽을 만드는 앱을 써서 이 개발 툴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체 구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 게 메타버스는 제페토, 제페토는 사행성, 뭐 나쁜 거, 교육이 이래야 되나, 뭐 대체로 그런 흐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페토 제가 처음 썼던 게 작년 초였나, 뭐 재작년 초였나, 뭐 그랬었는데 그때만 해도 별로 그냥 아바타 만드는 거니까 재미는 있다. 그런데 뭐 더 거기까지 더 이상 나가지는 않았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이런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기술 집합체의 명칭인 거지 브랜드 네임으로 우리가 보는 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브랜드가 메타버스의 모든 대표성을 다 갖는다고 보는 것은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기술적으로 그럼 어떤 그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나를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보시면 사실은 이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 이 이전 시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론 정립 시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뺐고요. 보통 90년 중후반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이때 제일 키가 되는 핵심은 그 MMORG 같이 그러니까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은 MUV라고 그래서 뮤브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멀티 유저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해가지고 다양한 학습자들이 그러니까 다수가 동시 접속 가능하다는 거죠. 포켓몬이 되는 이 시점 기준으로 대략 한 2016년부터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실감 미디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포켓몬고는 이제 아까 뭐 얘기 드렸습니다만 메타버스 이것도 그냥 트렌드 아니냐? 지금 포켓몬 다 사용하지 않지 않냐? 근데 이제 포켓몬고의 그 글쎄 뭐 기술적 임팩트라기보다는 저는 소셜 임팩트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포켓몬고의 소셜 임팩트는 물리적인 현상이 휴대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서 디지털화된 어떤 버추얼 정보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이 이해했다는 게 이 포켓몬고의 소셜 임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실험실 단위에서는 이런 GPS 기반에 대한 거는 GPS 기반에 대한 거는 이 90년 말하고 2000년 초, 뭐 제가 2000년 초에 그 랩에 있었을 때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도 GPS로 정보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팜탑이라 그래서 손바닥에 있는 핸드헬드 컴퓨터 이용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이제 실험실 단위이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게 상당한 수준으로 소셜 임팩트를 일으켰다고 보는 거고요. 이 여러 그 VR 관련된 것도 이미 뭐 2014년에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인수했고 뭐 등등과 같이 이런 이 이머시브한 실감형 미디어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게 2017년 정도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런 기술적인 오리지널리티를 봤을 때 그냥 2D만으로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제한적인 해석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잠재력은 어디에 있는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뭐 3D 그래픽에 대한 부분들 강조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실제로 로블록스가 상장을 하고 그 주가가 막 올라가게 된 배경. 제가 이제 어떤 토론회에 갔었는데 이제 교육계에 계신 관리자분이셨어요. 근데 얘기가 메타버스를 검색을 해봤더니 메타버스 검색하면 다 뭐 주가 관련주 막 이런 게 나오더라. 이런 게 과연 교육적인 거냐?
뭐 이런 관점도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굉장히 사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이 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물건처럼 재화를 해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용 대표적인 거대 플랫폼이 지금 유튜브가 있죠. 그 유튜브도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유튜버 되겠다고 하면 세상에 뭐 그런 거를 꿈이라고 생각하고 막 이랬던 시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여러 시장의 의미에서의 잠재력은 이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고 하는 측면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좀 뭐 사실 이제까지는 거의 수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제가 얘기를 못 드렸는데 이제 주로 수업과 관련된 여러 활용 사례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뭐 이런 그 거래에 대한 부분들을 했는데 이제 여기 뭐 이런 그 기사들이죠. 뭐 제페토는 뭐 2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뭐 어떤 그 특정한 쇼핑몰을 뭐 29억에 매각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비유적으로 부동산 거래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부동산 거래이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공간 구성을 하면 특정 영역에 대한 것을 판매를 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땅을 주고 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가 거래되고 있다라는 걸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익숙한 플랫폼을 구성을 했거나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다 결국에는 사용자가 거기에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가 올라가지 않냐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 저의 그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2019년 하반기였습니다. 이제 그 이 아일런이라고 하는 이 국제 기구가 학술 회의는 아니고요. 이제 국제 기구 같은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게 Immersive Learning Research Network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우리가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할 의사가 있냐? 그래서 뭐 재밌을 것 같아서 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우리가 학술 대회 개최를 하니까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20년 초에 코로나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제학술대회 상반기에 기획했던 국제학술대회들은 취소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었고요. 이 아일런이라고 하는 건 이제 8월 달에 개최가 됐는데 버벨라라고 하는 플랫폼을 써서 할 테니까 접속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막 줌이나 웹엑스 뭐 이런 그 스트리밍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던 때여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그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게 요게 키노트 스피치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이 무대 위에 이제 이런 그 연자들이 올라와 있고 사회자 와 있고 뭐 막 설명하고 패널들 나와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연구소를 그 중점 연구소를 하나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 과제가 이제 진로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대학이 이제 그 가을 학기가 되면 고등학생들이 막 대학도 방문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막 여기저기 다니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막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전혀 이것도 참여할 기회도 없었고 저희도 뭔가를 좀 행사 같은 걸 하고 싶은데 또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게 그러면 이 버벨라 플랫폼을 써보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참여하고 이걸 소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자. 해서 이제 진로 멘토링이라는 게 진행이 되어서 작년 10월 초하고 10월 말에 약 한 200여 명 정도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운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상당히 좀 재미있어 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한글 패치 같은 게 정확하지 않아서 이렇게 좀 영문으로 썼던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해보고 나니까 제가 이제 조금 자신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수업에 이용하는 게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겨울 학기에 수업을 했고 그 올해부터는 지금 학기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후반부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남대학교에서는 현재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약 한
20개 정도 과목, 그래서 교수님 한 19분 정도, 15분 정도는 수업을 오퍼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교수님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긴 뭐 굉장히 좀 괜찮았고, 요게 이제 올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컴이라고 하는 이제 학술 대회 통해서 그 V스토리라고 하는 이 플랫폼, 아까 버벨라의 한국 협력사가 이제 V스토리인데요. 거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기 시간이 한 2분 조금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 학술대회는 3일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전부 다 실시간이었습니다. 동영상 촬영하는 거 일부러 하지 않았고, 10개국에서 약 한 400명 정도, 누적 참여자 한 400명 정도이고, 그다음에 트레이닝 세션까지 해서 전체 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요 한번 플레이를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비디오 최적화 옵션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조금 혹시 이렇게 진행이 부드럽지 않았다면 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이제 경험적 확신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고, 그러면 과연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뭐 버벨라나 V스토리나 모두 다 HMD를 연결하면 그 안에서 다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냥 그 모니터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수업적인 특징이나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들을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유형이라고 하기는 좀 아직 좀 섣부른 것 같기는 하는데요. 몇 가지 좀 특징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저 메타가는 그 페이스북에서 얘기하고 있는 호라이즌 워크룸스라고 하는 베타 버전 앱입니다. 현재 이 베타 버전 앱은 지금 다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요 베타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하면요. 그 노트북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큘러스 퀘스트 2만 있으면 활용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이걸 착용하고 뭐 앞에 있는 요 화면이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그냥 일로 그냥 원격으로 끌고 옵니다. 끌고 오고, 그럼 그 내용을 전체가 볼 수 있도록 공유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핸드 제스처 인터페이스 모드로 전환이 되면 컨트롤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트롤러라는 게 이제 이렇게 얼굴에 쓰고 양손에 쥐는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지하고 검지만으로도 인터페이스를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전 물리적으로 내 컴퓨터가 내 책상 앞에 있는 것 같이 공간 설정도, 공간 셋업도 아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타 버전이 그 정도인데 이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뭐 사이버 멀미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일 뿐만이 아니라 제일 큰 거는 하여간 노트북이나 PC 없이도 이 HMD만으로도 이 접속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미 퀘스트나 오큘러스 고라고 하는 거가 나왔을 때 기본 아이디어가 PC 없이 저 디바이스 하나만으로 이런 운영 환경을 만든다였는데 그 운영 환경의 성숙도가 훨씬 많이 높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인게이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인게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에시스라고 하는 아이슬란드 쪽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기본이 사실은 이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기본이 VR 상황이 제일 적합합니다. 물론 2D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하면서 찍은 건데 이렇게 이 화면이 의미가 뭐냐면 그 중에 한 학생이 이제 이런 사이버 멀미가 조금 심하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냥 그 학생은 휴대폰으로 들어와도 되고 데스크탑으로 들어와도 된다. 나머지는 그냥 오큘러스 갖고 진행을 하자 해서 찍었던 수업의 한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3D 기반의 VR 환경이 많이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사이버 대학이면 이제 아무래도 콘텐츠 개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러면 영상 자료 개발이 되는데 이게 그냥 과연 이게 현 단계에서 좋은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지금 보는 요 장면 있죠. 이 장면은 이 자체가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아바타가 나와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 DNA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촬영을 한 자료를 내가 수업 콘텐츠처럼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내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는 이렇게 입체로 보는 2D 화면으로 재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안에 내가 아바타를 갖고 이 컨텐츠가 플레이가 되고 있으면 내가 가서 뭐 이 위치에 있거나 이 위치에 있거나 이 위치에 있거나 막 이동도 하고 여기 설명하시는 뭐 교수님 뒤에 가서 뭐 이렇게 설명도 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3D 상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영상 매체하고는 속성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VR 상황에 그래서 이제 제가 3D 기반의 VR 환경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시스템 말고도 현재 마켓에 나오는 시스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시스템인데도 뭐 지난주 없던 기능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스펙트럼이 넓고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이 돼서 테스트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고민을 어떤 거를 갖고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따져봐야 될까? 그래서 몇 가지 차원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수업적인 측면에서 보자라면 이 공간 확장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 이제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게더타운이나 이제 프레임 VR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게더타운은 별도의 이 클라이언트 쪽에서 실행되는 파일이 필요가 없죠. 그냥 웹상에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를 막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버벨라 같은 경우는 딱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자가 뭔가 좀 확장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소위 말해서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그런 확장성이 많냐 적으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측면이 생각이 되었고
이 아바타가 이제 정서 표현이 얼마큼 많이 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이제 뭐 지금도 이제 줌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교수님들께 설명을 올리고는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줌 피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올해 들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줌 피로도가 그 줌 피로라고 하는 또 조금 강한 톤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줌 탈진, 그래서 줌 이그저스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왜 그런 피로나 이런 현상이 생기냐?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얘기되는 게 상대방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데 과도한 인지 과정이 지금 개입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면 상황에서 회의를 할 때 이 사람이 내 얘기에 지금 주의 집중하고 있구나, 흥미 없어 하는구나, 뭐 내지는 흥미 있어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자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작고 그다음에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럼 저 표정이 뭘까? 뭐 이런 식의 과정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좀 피로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아바타의 정서 표현이 얼마큼 자유로우냐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이 컨텐츠 전환에 대한 겁니다. 이제 사실은 사이버 대학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LMS에 탑재되어 있는 많은 양의 컨텐츠들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메타버스로 전환을 시킬 거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학습자 관리를 하려면 이제 LMS 형태로 이걸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서버 차원에서 결합을 시키든 뭐든 뭐 하여간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이고 당장은 제가 볼 때는 뭐 확실한 솔루션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내년 한 상반기나 뭐 이 정도가 되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적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 베드가 필요한 상태라고 지금 생각이 돼서 이제 이런 정도 세 가지 축을 갖고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를 수업에 적용할 때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여기 지금 요게 이제 그 오에시스사에서 나오는 인게이지라는 거고요. 요거는 프레임 VR에서 나오는 아바타 형식이고 이건 스페셜이라는 거고 이거는 글루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토르소만 표현이 되든 아니면 팔이 없이 되든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드리는 모든 메타버스 플랫폼은 전부 HMD하고 연결되면 바로 활용 가능한 그런 쪽입니다. 2D 모니터에서도 물론 당연히 활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르소 기반으로 갈 건지 아니면 풀바디로 갈 건지는 사실은 이게 웹 VR이냐 아니면 클라이언트 단에서 인스톨해서 쓰는 거냐에 따라 좀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아바타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아바타가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바타 옆에 이렇게 모니터처럼 사용자 웹캠이 따라다니게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좀 이런 걸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제페토만 혹은 뭐 게더타운만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제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워킹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링크입니다. 이 링크를 한번 가보시면 여기 소개해 놓은 여러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인게이지를 계속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조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 프레임 VR을 관심을 갖고 많이 봤는데 이게 조금 기술적으로 좀 뭐랄까 좀 갭을 메꾸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프레임 VR 보다는 인게이지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 아까 말씀드린 그 페이스북에서 얘기하고 있는 호라이즌 워크룸스라고 하는 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커스텀 인바이러먼트라는 건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거는 각 저 프로그램마다의 이 플랫폼마다의 팔러시 같은 것들이 지금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타버스 수업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사실은 그 사이버 대학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실험 자료를 공유를 할 때 조금 사이버 대학 계시는 교수님들 관심을 많이 가지실 거로 생각해서 수업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실험 사례 같은 것들을 제가 이번 자료에 좀 많이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한번 좀 그걸 보면 여기 보이는 게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컨디션을 나눠서 이제 좀 살펴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실물로 강사의 얼굴이 나오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그리고 이제 대화 상황에서 이게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그러니까 실물에 대한 얘기를 집어넣은 이유가 지난달인가 뭐 어디서 이제 그 교수법 특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주제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줌을 사용할 때 학생들이 카메라 잘 안 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켜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줌 안 켜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전히 교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학습자가 또 엄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다 보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주의 집중이 실제로 어디를 많이 보게 되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이제 그 얼굴 제시 여부가 진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얼굴 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주의 집중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 같더라라는 쉽게 얘기를 좀 할 수가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대화 유형, 아까처럼 대화가 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경우에 오히려 더 시선 추적 연구에서 더 유의미한 차이가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려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아바타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 사실 굉장히 큰 게 메타버스 내에서의 이제 그 윤리 문제, 그러니까 익명성이 더 많이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성추행스러운 뭐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죠. 뭐 혹은 뭐 사기나 이런 굉장히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측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반대급부로 그러면 얼굴 카메라 켜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카메라를 켜게 됐을 때 그러면 줌과의 차이가 뭐가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얼굴 제시 자체가 그 주의 집중에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별로 없다입니다. 이제 또 다른 실험 사례를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경우는 동료가 있을 때 없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제 제가 사회적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뭐 긍정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거 한번 좀 동료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주의 집중의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한번 플레이를 좀 시켜볼 텐데요. 이제 이것도 지금 옵션을 제가 못 찾아서 아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틀고 이제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미지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현재 참 실험 대상자 한 40명 정도의 데이터가 누적돼 있어서 저렇게 빨간 점이 열지도라고 합니다. 히트맵이라고 하는데 그 점 하나가 이제 한 사람이 보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게 보면 교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런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걸 써서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주의 집중을 유도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조건이죠. 이제 요 조건은 이제 동료 학습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조금 중간에 멈추고 제가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처럼 이제 학습자가 이제 주변 동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의 집중이 어떤 식으로 뭐 분산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결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제 이렇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료들이 나오는 그 동료 아바타가 있을 때 사회적 실제감 더 높다. 역시 동료가 있을 때 학습 공간감에 대한 이 공간감이 더 커진다. 그다음에 교사 아바타가 막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x2 조건의 리피티드 메저가 된 경우인데 교사 아바타가 한 군데만 있느냐 막 돌아다녀서 뭐 하느냐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역시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동료 아바타가 있는 경우에 좀 더 이런 그 사회적 실제감이나 공간감에 대한 지각 효과가 훨씬 높아지는 게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 교수자는 이제 어떤 역할과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아바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런 대리자에 대한 부분, 공간적인 움직임에 대한 지각이나 협업하는 데는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줌을 갖고 소회의실을 하게 되면 트랜지션에 필요한 그 모드 전환에 필요한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막 이동해서 갔다가 다시 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메타버스가 이런 그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용이한 측면들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수업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조작 용이성 같습니다. 이제 물론 교수님들은 좀 예외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가 전대에서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저희가 워크숍을 5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5주에 매주 1시간씩.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대면 워크숍은 아니고 100% 온라인으로만 5주를 했는데 교수님들마다 조작하는 수준이나 활용 수준이 좀 많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큼 편할까라고 하는 걸 좀 따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확장성이 이제 아주 중요하다. 이게 얼마큼 기술을 확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긍정이기도 하고 부정적 요인이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그 기술 확장성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3가지 예를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인게이지 같은 경우는 기술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호라이즌 워크룸스 같은 경우는 기술 확장성이 높다기보다는 활용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버벨라 같은 경우는 사실 막 뭐 이렇게 뭐 오브젝트를 내가 집어넣고 하는 거는 거의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못합니다. 거의가 아니라 PDF나 파워포인트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런데 이제 이 기술 확장성이라고 하는 게 모든 학문 영역에서 다 필요할 거냐 내지는 모든 수업 상황에서 다 필요할 거냐 이거는 여전히 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 앞서 호라이즌 리포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호라이즌 리포트를 이제 아무래도 교수법 관련된 걸 이제 하고 매체 쪽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굉장히 참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게 뭐냐면 11월 달에 딱 나온 내용입니다. 2022년에 있게 될 그 IT 이슈, 그러니까 고등교육기관, 대학에서 IT 이슈들이 뭐가 있겠냐. 그 첫 번째 이슈, 그 첫 번째로 꼽은 게 제가 이제 제목으로 달아놓은 겁니다. 이게 Cyber Everywhere, Are We Prepared? 그러니까 이제는 사이버라는 게 뭐 여기저기 다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큼 준비됐는가? 이제 물론 사이버 대학의 경우에 뭐 조금 다른 맥락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학습자들의 연령대가 조금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뭐 제가 잘 모르고 드리는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진화하느냐 소멸하느냐의 문제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권고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vs 브릭 앤 모터 밸런스 게임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이 공간 개념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공간과 실제 벽돌을 쌓아서 만드는 이런 밸런싱 게임이 있게 될 거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이제 인구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가 아주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대학들을 좀 합치자. 그래서 아마 공유대학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공유대학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막 이렇게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곳에 이렇게 로케이션 돼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묶어줄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 멀티플 유니버시티 싱글 캠퍼스. 그게 돼야 우리가 가상 캠퍼스라는 걸 통해서 접속이 될 수 있다. 이제 그걸 내년도에 이제 실행을 해보려고 이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류의 고민들이 이제 당장 굉장히 지금 이슈화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강의 시작되기 전에 센터 연구원 분하고 뭐 한 60분에서 70분 정도 강의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2시간인 걸로 생각을 하고 2시간짜리를 준비를 해서 제 나름대로 뭐 열심히 오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좀 너무 좀 길게 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하셨던 시간보다 조금 길어진 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에 대해서 교수님들께 좀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좀 필요하신 내용이나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채팅창에 올라온 것 중에 이제 XR, VR에 대한 거는 이제 Virtual Reality하고 XR은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AR은 Augmented Reality. 이제 그게 조금 발전이 돼서 VR이 Virtual Reality. 그러니까 되고 이제 그게 버추얼하고 어그멘티드, 그 증강현실이라는 게 막 있다 보니까 믹스드 리얼리티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함께 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현실 세계가 더 확장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는 표현으로 XR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고, 최근에는 그냥 용어가 좀 XR로 좀 수렴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한 부분은 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혹시 질문 있으신 교수님들께서는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벌써 올리셨는데요. 아마 이선영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채팅방에 올린 것처럼 저희 학부에는 특히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디지털 기기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사이버 세계에서 아바타라는 거를 게임에서든 아니면 뭐 플랫폼에서든 경험을 해봤는지 유무에 따라서 이 학습 맥락에서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어떤 호감도? 이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호감도라든지 거부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연령, 세대, 디지털 그 기기 경험에 대한 에 따른 어떤 영향,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 아니면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그 우선 저는 세대나 연령이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왜 제가 세대나 연령이라는 말을 좀 피하고자 하냐면, 그러니까 메타버스 왜 사용합니까라는 이야기를 할 때 MZ 세대를 위해서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대를 갖고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그 세대가 아닌 학습자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그걸 사용하셔야 된 교수님들은 확실히 MZ 세대는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좀 M 세대는 계실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세대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사용 경험 정도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얘기는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이렇게 멀티 레이어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VR처럼 뭔가 좀 굉장히 어드밴스되어 있는 그런 장치를 쓸 때 어드밴스드는 되어 있으나 사실 착용을 했을 때
거부감, 그러니까 신체적 거부감도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사이버 멀미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일반화시켜서 한꺼번에 확 이렇게 나가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들고, 그래서 좀 멀티 레이어드된 그런 학습 환경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정도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호감도는 뭐 확실히 나타나기는 나타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좀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제 학술대회 예시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전에 4월 달에 제가 주로 활동하는 학회에서 이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년도 10월에 한번 해봤고 조금 자신이 있어서 제가 이제 회장님하고 조직위원장님을 모시고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인데 한번 어떠세요? 여기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휙 둘러보시더니 정말 정말 첫 마디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우, 이거 어지러워서 안 돼. 이제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조직위원장도 아니고 그걸 막 강할 수도 없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학술대회를, 그러면 국제학술대회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책임지고 뭐 망하면 하여간 알아서 하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번 추계 때 학술대회를 할 때 저희 회장님이 이제 오히려 저희 공동학술대회를 하는데 이제 그쪽에 그 시스템을 써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다 바뀌는구나. 그래서 뭐 그런 차이들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학생들 반응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저희가 지금 데이터 수집 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제 대략 한 600명 정도가 지금 사용 경험을 갖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포트할 것들도 좀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 하신 것 같아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과나 분야가 있을 거냐? 일단은 공대 중심처럼 뭔가 이런 사물을 직접적으로 관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사유 중심의 것보다는 이런 그 관찰이 좀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유용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도 정밀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계략적인 모양이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벡터에 대한 계산법을 입체적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줄 때와 그냥 평면적으로 보여줄 때가 이해의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보면 이거를 완전히 학과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이 주요되거나 내지는 그걸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뭔가가 되는 영역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모든 발표 수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여기에도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직접 학생들이 공간을 꾸며 놓고 그 공간을 꾸미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들이 그 안에 심어지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학습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뭐 아동학과시다 보니까 우리가 실물 교육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건을 쥐거나 옮기거나 하는 그 경험 자체가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학습을 유발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도 꼭 공대가 아니더라도 그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제 이런 속성들이 있다면 적용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또 없으실까요? 그러면 한 분 더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교수님 질문으로 마지막, 잠시만요. 저희 센터장님께서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은 이제 전공자 질문이라고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실제감이나 교수 실제감 이외에 이제 인지적 몰입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제가 앞서서 VR의 그 디스트랙션 되는 부분에 대한 혹은 원래 하던 과제 복귀 시간에 대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이제 VR이 가질 수 있는 사실은 분산 요인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요인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설계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는 설계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불필요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산만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일반 수업,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매체 비교 연구가 그닥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아서 이게 이제 강의식과 뭐 VR을 맞비교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얼만큼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이런 식의 답변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뭐냐면, 그러면 강의를 하지 말고 다 메타버스로 가야 되냐? 약간 좀 극단적인 응답인데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원격으로 제어를 해야 되거나 원격으로 만나는 환경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만나고 메타버스에서 이게 VR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어떨까라고 하는 좀 선택적 접근에 대한 선택 폭이 넓어지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포항공대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두 가지를 좀 찝어서 얘기를 드리면, 포항공대에서는 뭐 회의를 하면서 강의식 수업하고 이 메타버스 되는 수업은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접근한다. 이제 이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마 교수님들 비용이 얼마 들 거냐,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이 사실은 참 중요하면서도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그 질문이 또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대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업체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사실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시스템을 좀 더 들여다 보니까 그 교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기는 했는데, 그 학습 공간에서 예를 들어 무슨 장치나 무슨 뭐 도구 같은 거를 만들면 그거를 직접 저작 도구를 통해서 그래픽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작업한 거를 자기네 수업 공간에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툴이, 그러니까 기관 라이센스를 사면 주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학생들이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돈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학생들이 이런 걸 하다가 또 개발을 하면 또 잘 만들고 하면 뭐 나중에 졸업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발언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포항공대에서 얘기하셨던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에이트 이코노미라고 하는 생태계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접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좀 나이브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그래서 제가 좀 어줍지 않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엔 나이브하다기보다는 상당히 선도적이고 공격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여러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공대 교수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학년이 300, 4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 사서 나눠주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제 공대 중심이다 보니 교수님들의 니드도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뭐 당장 인문사회 계열이나 사유 중심일 때 이게 필요하겠냐? 라는 측면에서는 저 역시도 아마 교수님들 니드가 높지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내용을 다룰 거면 글을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좀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의 선택권이 좀 폭이 좀 넓어진 건 맞고, 선택에 대한 이런 기준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이제 다음 과제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류지원 교수님께서 1시간 반 동안 저에게 너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도 류지원 교수님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은 아까 그 사례로 보여드린 학회에 60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다른 그런 메타버스를 많이 경험해 와서 또 나름 M세대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들어가서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새로운 도시에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어떻든 여행을 가면 그 도시에 적응해야 되는 것처럼 그 도시를 여행하는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사람마다 좀 다를 거고, 그때는 이제 진행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네이버 옷 같은 거 입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제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줌에서 학회를 하면 제가 이 공간을 어디에 배치할지, 이 네모난 칸이 어디 할지 제 결정권이 없는데, 이제 그 메타버스 V스토리에서는 제가 어디든지 결정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회에 가면 좀 저 입장에서는 아직 신진 연구자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고 어려우신 분들 옆에는 잘 안 가게 되고, 내가 좀 친한 연구원이 있나? 내 친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의미는 없잖아요. 진짜 같이 있는 게 아님에도. 그런데 그런 것이 줌과도 좀 다른 공간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아마 류지연 교수님께 좀 해드리면 또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오늘 네, 네, 말씀해 제가 주세요. 다음번 이런 때 되면 어느 사이버대학 연구원님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그 얘기 네네.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날 저도 막 이제 그 V스토리 공간을 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그 공간이 궁금해서 돌아다니는데 조교분이 오셔서 이 공간 아직 시간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되게 전 재밌었고, 사실은 그날 제 연구실에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뒤에서 이렇게 구경도 하셨습니다. V스토리가 뭐길래 뭐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으셨고, 저희도 한번 학회나 이런 걸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수님들 거의 대부분 참여하신 오늘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수님들 각각의 그 고민이나 상황들이 조금 다르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가 오늘 강의를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다 올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끝나고 만족도 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유지원 교수님께 박수를 네, 예, 드리면서 귀한 자리 초청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드리면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